할 말 많은 남자들과 더 할 말 많은 박지희가 함께 들려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역사 그리고 문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본격 정치 버라이어티. 아나운서와 개그맨과 정치인의 수다쇼 팟캐스트 악예정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야, 뭐 연휴 분위기, 명절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너무 가을, 여름은 생각도 안 나고 예, 아침 저녁으로는 춥습니다. 네. 그래서 옷차림도 이제 다들 조금 가을 분위기가 나게 바뀌었는데 혼자만 한여름이세요. 저는 원래 이렇게 거지처럼 입고 다니는 좋아해요. 대충 슬리퍼 끌고 반바지 대충 거지 같은 거 입고. 예. 아 근데 여름에는 오히려 그 현빈 추리닝 위아래로 저지 입고 다니다 멋쟁이. 왜 갑자기 반팔 반바지? 제가 그랬었나요? 네. 저 원래 이렇게 항상 입고 다니는데. 본인이 뭘 입는지 네, 저 뭐 기억도 안 내는 나요. 거야. 예. 안 입어도 가끔 까먹고 나올 때가 있었어. 그럼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냥 옷을 할 때 네. 그냥 정말 손에 집히는 거 이렇게 입고 그냥 뭐 떠다니는 것들. 여러 종류 옷을 입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우리는 유니폼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 네네네. 검거나 감색 양복에 아이셔츠. 저도 이게 지긋지긋해. 네. 지난번에 그 정의당 그 젊은 류호정이요? 류호정원이 청바지 입고 뭐 이제 원피스 한번 원피스 입고 그 전날은 청바지 아, 입고 예, 왔거든. 청바지.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 좋다. 예? 역시 젊음이 좋다 이랬는데 그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티셔츠나 네네. 뭐 청바지 종류 그런 옷이 거의 뭐 한두 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국회의원들이 옷을 좀 이렇게 평범하게 입으면 그게 되게 낯선가 봐요. 옛날에 유시민 그 장관도 백바지 그게 굉장히 욕을 많이 이게 먹었잖아요. 좋은 점이 예.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매고 나가잖아요. 그럼 마스크를 써도 알아봐. 근데 예를 들어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나가잖아요. 그것도 마스크를 쓰잖아. 아예 못 알아. 그러니까 복장으로 상징화돼 있는 게. 국회 들어가시려고 하면 이렇게 제지받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 많아요. 아니,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냐면 이제 거기 방어원들 다 외우고 얼굴 다 아니까. 근데 그 초선 의원들은 복장이 바뀌잖아. 그러면 저 잠깐만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고 초선들은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해. 저는 옛날에 방송국 맞박이 다닐 때 그 맞박이 가발을 직접 제작했거든요. 제 두상에 맞게. 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지키시는 분들, 그 방송국을 지키시는 분들이 왜 들어가시냐고 하면은 그 가발을 보여드리고 저 이거 하면은 하고 맞박이라고. 네, 그래서 신분증이 아닌 전 가발이 곧 신분증이어가지고 그때 기억이 또 나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참 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복장에 관한 일화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뭐 국회가 조금 자유로워졌다라고는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유시민 의원 입었던 옷 정도 입고 들어오는 건 뭐라 안 해요. 저처럼 입으면 난리 나요. 위에 마이만 그러니까 저희 말하면 이제 양복 옷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럼 뭐라 그러나 콤비라 그러나 그냥 그 저 위아래로 안 돼 있는 거 그거 걸치고 밑에 좀 편한 바지 입고 와도 뭐 그래도 반바지에 뭐 샌들 이런 거는 조금 샌들은 안 되죠. 안 돼요? 그렇지. 샌들은 좀 그렇잖아. 진짜 박지 내가 샌들 신고 반바지 입고 갔어 봐 그러면 아니. 그럼 더 편한 복장으로 국회에서 일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 않을까요? 복장이 뭐 일 열심히 하는 거 상관은 없는데 사실 이제 대면하는 분들도 오면 점잖은 분들이 많이 오는데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바지 해봐 그러면 그러네요. 양반들이 이제 가서 다 욕하지. 그래도 많이 편해진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뭐 이렇게 또 2주 만에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왔는데 김대범 씨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또 한번 짚고 가야죠. 저 악예정 덕분에 우리 친형이죠. 달려라 김대희 구독자가 지금 늘었대요? 400명까지 이야. 지금 도달하는. 지금 뭐 우리 형이 슬프게도 이제 여행사는 거의 접었습니다. 이제 거의 접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열심히 그러니까 홍보해드렸죠. 이혼하셨다고. 이혼을 자랑스럽게 늘 얘기하고 다니는 분입니다. 400명 드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인가? 어렵죠. 원래 이제 그 어떤 특정 직업이 아닌 우리 형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그냥 사업을 하는 그런 근데 평범한 400명 넣으신 분들이 다 악플 자고 나오면 어떡해? 악플도 지금 좋대요. 무플보단 악플이 낫다. 지금은 뭔가 새롭게 하는 신나게 뭔가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에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사를 거의 지금 폐업하다시피 하고 할 일이 없어지면 사람이 우울하잖아요. 근데
당장 수익은 안 돼도 뭘 할 게 있으니까 되게 밝어. 맨날 맞아. 카메라 들고 저 찾아와서 그게 중요한 거야. 뭘 계속 찍어요. 어. 짜증나 죽겠어 지금. 어제도 그저께인가 내가 밥 사줬는데 계속 찍어가지고 형 이제 제발 그냥 좀 먹자고. 대범한 TV에서 좀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홍보를 좀 해주세요. 홍보는 계속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뭐 악의정도 도와주시고 대범한 TV에서도 하고 뭐 실비어 썰빵에서도 계속 언급을 해서 지금 400명이라는 구독자가 우리 형에게 가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해 충돌 이런 거는 무관한 건가? 네, 아직 우리 뭐 충돌할 이해관계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제가 봐도 재미있다가리 들을 친인척 게 없는. 지원하고 이런 거는 다 걸리니까. 아 그렇습니까? 공직자 한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뭐 공직에 나가시지 않는다는. 아유 그럴 약속할. 인간이 아니에요. 네, 뭐 아무도 안 뽑아주면 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기 전에 저희 방송도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는 우상호 TV 검색하시면 되고 팟빵은 악의정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뭐 시청하고 계신다면은 영상 아래 보면은 지금은 이제 거의 네. 포기합시다. 왜냐면 거의 한 명도 안 늘어. 아니 그래도 영상에 좋아요가 많아지면은 영상에. 이게 또 노출이 많이 맞아. 된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상 아래 이 엄지척 버튼 여러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2만만 넘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네요. 근데 팟빵 2만은 뭐 이제 한 몇십 명 남았거든요. 몇십 명 남았고 몇십 분만 더 오시면 유튜브가 이제 10만 목표로 와, 10만. 네. 어떻게 쭉쭉 하고 있습니다. 30만 유튜버로서. 부채가 무슨 30만 30만이니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반올림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네, 22만 8천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큰일 나요. 저도 지금 계속 네. 안 들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저도 지금 네. 고민입니다. 지금. 약간 사사오입 네. 개념으로 해가지고. 네. 아, 네. 이거 오랜만에 듣는다 사사오입.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김대범 TV도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열광하고 또 지지하고 계시는 대범한 이슈부터 네네. 시작을 해서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 의원님께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대범한 이슈는 자동차 관련된 주제를 또 가지고 오셨다고. 코로나가 추석입니다. 아, 네. 대본이 업데이트가 안 이게 됐네요. 저번 네. 주 대본인데 오늘 급하게 지금 이슈가 많아가지고 박 PD 진짜 이렇게 일할 거야? 정말? 아 진짜. 네, 저번 주 대본인데 네. 그대로.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뭔가 지난주 했던 멘트 네네. 같은데 그냥 지나갔는데요. 설마 제가 또 들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추석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인 건 아시죠? 이제 곧 이제 추석이 오면 네네네. 특별 방역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11일 2주간 방역 기간으로 되고 이제 뭐 비수도권은 유흥시설 일주 집합 금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소식을 들고 온 것 중에 하나가 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갖고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명절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떤 모든 걸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문화고 명절이라는 거는 늘 설레이는 일이지만 사실 이번 명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기 때문에 이게 좀 부모님께 안 가는 것 또한 효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그런 패러디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유명한 그런 예, 글귀가 있잖아요. 현수막 걸어놨어. 예,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이제 부모님한테 온다 이거예요. 불효자가 온다는 거죠. 예, 효자는 안 그러니까 하고. 저희 부모님도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신 게 지금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혹시나 제가 기차나 이런 데서 어떤 그런 바이러스를 제가 가지고 가면 부모님 입장에서 위험해. 위험하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안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저는 안 가지만 돈은 가면 되잖아요. 돈.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 돈은 갑니다. 돈은 갑니다. 네. 입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입금이 안 되고 오빠만 오는 것보다 더 좋아하실 수 있어. 제가 안 가고 돈만 가는 거 더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웬만하면 이게 효자의 마음 다 압니다. 어떤 그 효심 다 알지만 이번에는 그 효도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면 어떨까. 직접 가서 이렇게 보는 맞아요. 것도 좋지만. 저도 우리 형하고 이제 늘 같이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내는데 네. 이번에는 안 만나게. 네. 각자 집에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친형도 안 내려가기로 결국 이제 합의를 했고 그래서 부모님도 차라리 안 오고 통화를 뭐 하고 뭐 그냥 제가 입금해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걸 좀 들으시면 흥미로우실 텐데
조선시대 때도 네. 역병이 돌 때는 차례를 안 지냈다는 오. 국학진흥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역시 조상들의 지혜. 예, 이 조상분들도 그게 지혜야. 예, 여기 지혜 아닌가요? 그때는 진짜 약이 없으니까 네. 진짜 역병 한번 걸리면 돌면 예. 대책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1582년 2월 15일경 경북 예천에 살았던 초간 권문회 선생의 초간 일기에 보면은 역병이 번지기 시작해서 차례를 향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좀 속상했다, 미안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야, 이때 상당히 공부 많이 준비해 왔네. 네. 준비해 왔어. 그리고 계암일록 1609년 5월 1일자에는 홍역이 아주 가까운 곳까지 퍼져가지고 이때는 역병 때문에 차례를 중단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병이면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코로나가 역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도 우리가 이때는 사실 그 명절 때 더 가던 시대 아닙니까? 이때는 뭐 차례면 뭐 1년. 안 가면 네. 뭐 그냥 아버지한테 맞을 시절 아니에요? 이 조선 아니, 시대 이럴 때는. 그 시절은 안 가면 맞는 건 아니고 네. 태어난 마을에서 벗어난 사람이 그러니까요. 많지 않죠. 네. 이제 태어난 데서 죽고 주로 이제 관직을 맡는다든가 아. 혼인을 딴 마을에 가서 했다든가 하는 경우만 마을을 떠나지 대개는 그 마을에 같이 살지.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그 마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종갓집으로 다 모이는 거지. 그럼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못 모이게 하려고 제사를 없애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이런 흥미로운 기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러면 명절 때 뭐해? 아, 명절 때 뭐 성령 영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석하면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마에게는 역병을 안 옮기는데 애인에게는 옮길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요. 애인도 안 만나야 돼. 네. 맞아. 얼굴이 좀 당황하셨어요? 네? 잔뜩 장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집에. 지 씨는 주희 만날 거 안 만날 거예요? 저 만날 사람이 없어요. 안 걸리네. 진짜 없어요. 네, 저처럼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저 좀 본받으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좀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보다 이 조선시대 때도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좀 이번에는 좀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자리로 줄어서 너무 기뻐했는데 다시 좀 3자리 숫자를 딱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사실 딱 이번만 우리가 합심해서 잘 또 넘기면 뭐 개천절에 집회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 네, 뭐 또 다시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그랬으면 생각이 듭니다. 좋겠어요. 그래서 네. 아마 KTX나 이런 데도 거리두기로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그렇게 떨어져 앉고 들었어요. 그런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번에는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여행을 너무 많이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또 제주도가 예약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재밌는 얘기 주면 이제 이번에 더 좋은 미래라는 우리 국회의원 모임 대표가 제주도 출신의 유성건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됐는데 예. 이게 재밌는 게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님 우리 제주도는 서울서 명절 때 내려올 가족들 못 내려오게 네.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은 못 오게 했는데 비제도 사람들은 30만 명이 온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 야 그거는 좀 진짜 그렇다. 그래서 내가 강원도도 그럴 거다. 가족들은 정작 안 내려오는데 가족이 아닌 분들이 놀러. 그러니까 가족 못 오게 한 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야. 제가 저번 주에 그 결혼식 행사 때문에 제주도로 갔거든요. 저번 주 주말에 제주도로 갔는데 저번 주는 사실 뭐 이 어떤 연휴도 아니고 명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9월 달, 그 9월 말 정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건 처음 봤어요. 이게 사실 비수기로 분류되는 시기에 제가 행사를 하러 간 건데 그래서 되게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여행을 못 가시니까 아마 답답해서 제주도로 오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제주도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가도 예. 거기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또 너무 못 오게 하고 봉쇄하면 이제 뭐 모든 관광 산업 다 망하니까 그래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가능하면 숙소에 머물고 야외에 가게 될 경우 사람이 몰려 있으면 좀 거리를 두고 피해가는 방식으로 관광을 즐기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사회 볼 때 전부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시고요. 저도 마스크를 하고 사회를 보다가 사회를 보는 제가 있는 위치와 이 하객분들의 위치가 적어도 5m 정도 와 있어요. 5m는 너무 긴가? 한 3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벗었어요. 왜냐면 신랑 신부는 마스크를 그래도 벗고 계시기 그렇지. 때문에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고 계시구나. 진짜 한 분도 안 벗으세요.
그 실내에서 결혼식 하객분들인데 끝까지 끼고 계세요 마스크를. 그래서 아 정말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그래도 되게 잘 지키시는구나 그런 좀 대부분은 다 느꼈습니다. 네. 협조해 주시지. 그렇습니다. 네. 좋은 주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뭐 본격적으로 이제 네. 이번 주 또 뜨거웠던 이슈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 9월 25일 금요일에 녹음을 진행하고 네. 있는데 네. 오늘 정말 어제부터였죠.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는데 네. 최고 전엄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의원님께 이 여쭤봐야 박지희 씨는 될 것 이 소식을 같은데. 말이죠. 자기 주식이 올랐다고 TV를 아 근데 저는 아니 진짜 떨어졌다가 떨어졌다.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막 한 30%? 대북 넘게. 관련주. 네. 저는 근데 그 대북 관련주가 저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반대 소리 하고 있어. 평화와 함께 뉴스 가기. 공장식으로 얘기할게.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 기뻐하는 거야? 오늘 올랐다고. 왜 기뻐하는 아니요, 거야?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알았다고요. 아.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고 무슨 일을 까고 보니까 바로 이제 사과 아. 속보가 막 뜨고 있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 국민이 북쪽 해역으로 넘어가서 네. 어쨌든 그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군 당국은 각종 정보를 이제 다 모아서 월북을 시도했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북쪽에서 발표한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네. 네. 그냥 사사를 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전문을 보낸 거예요. 예. 제가 남북 관계 비교적 그래도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네.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는데 그 상황 설명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대응을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혈흔이 발견됐는데 예. 부유물을 방역 차원에서 불태웠다. 네. 라고 아주 자세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에요. 그렇게 구체적이게 안 해요. 그리고 그 사과문도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약간 온화한 말투라 그래야 될까요? 센 것도 정말 없고. 죄송하구나라는 근데 어쨌든 진정이 그러고 좀, 나서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 대단히 미안하다.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2번이나 반복하는 경우도 저는 처음 봤고. 네. 그래서 아니 그걸 이제 일단은 짚을 거는 그렇다고 사람을 쏴 죽이냐. 예, 예. 이건 분명히 항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물론 그 시기에 북한 전역 압록강변 두만강변에 강을 중심으로 뭐 500m에서 1km에 네. 접근하면 무조건 사살하라. 네.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지시가 내려진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압록강에서 일부 사망자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밀무역 루트거든. 밀무역. 압록강이라는 게 사실 강이 넓고 깊은 데도 있지만 개울처럼 쫄쫄쫄 흐르는 데가 있어. 무릎 정도 규모. 네. 그걸 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규모 밀무역이 성행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코로나가 올까봐 거기는 뭐 체온을 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거기에 군을 배치해서 이제 완전 못 넘어오게 특히 총을 쏜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서 지금 네. 일부 자료에 보면 북한 경제에서 이 밀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 20%인데 그것이 끊겨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장마당에서 파는 물건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도 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접근하면 다 쏴주기라는 지시가 내려진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네. 응? 밀무역을 하거나 뭐 코로나를 옮기러 온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그 사살을 한 것은 저는 그 책임자는 나는 아주 나쁜 놈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월북을 시도했든 아니면 표류한 것이든 예. 대한민국 국민을 예. 사망하게 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바로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최고 지도자의 육성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왔다는 것은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네. 그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의 문제는 앞으로도 또 과제가 남아 있지만 네. 적어도 북쪽이 바로 이렇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도 나는 그분이 왜 월북을 시도했느냐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나오고 있지만 본인 입으로 확인하지 않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영원히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양반들이 북쪽에 가서 취조를 받고 나서 사살된 거면 그나마 또 들을 네. 수 있는 말이 있는데 네. 해상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은 사실은 우리 군 자체의 정보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감청 자료나 이런 건 대부분 미국이 줍니다. 미국이 준 자료를 보고 아마 그건 뭐냐면 북한군이 상부에 보고하는 네. 무전기 내용을 감청을 한 거죠. 아니 뭐 미국의 감청 장비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수준에서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때 문제가 된 게 우리 미 대사관, 네. 주미 한국 대사관도 다 도청했다 이라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아마 이제 그런 감청 기록 이런 걸 봐서 이거는 월북자로 판단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캐치한 것 같은데 네. 북한이 발표한 것은 그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몇 마디 했는데 그 이후에 더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그 경비정의 책임자가 그러니까 그 시기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나 뭐 최고 사령관에게 보고한 건 아니고 네. 사살 후 사후 보고한 걸로 그렇게 지금 북한 쪽에서는 해명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과했다는 것에 너무 먼저 환호하지 말고 네. 이 우리 국민이 죽었다는 이 불행한 사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보수 야당이나 일부 신문에서 왜 구출하지 않았냐? 네. 그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 영토 내로 특공대를 보내서 네. 이걸 구출해 와야 한다는 소리인데 사실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해상 밤 9시 10시에 그리고 그 야간 작전을 그러면 하다가 또 사망할 수도 있고 사실 교전이 벌어지는 건 분명하잖아요. 네. 북한 군이 접근해서 사살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우리 그분을 어떻게 가서 그럼 북한군과 교전하면서 구출해 오라는 얘기인데 무슨 엔테베 기습 사건도 아니고 그거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비행기 납치범들을 사살하고 빼낸 건데 신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 표류하고 있는 사람의 좌표를 찍어가지고 북한군이 거기 경비정이 있는데 거기를 날아가서 그걸 왜 구출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 속으로 아니 이게 박근혜 이명박 정부였으면 그럼 그렇게 했냐?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 그게 우리 쪽에서 남한 쪽에서 임진강을 건너서 이렇게 월북하려는 그 한 남성인가요? 그 사람을 우리 군이 이제 총으로 쏴서 사망하게 했다라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확인되면 네. 확인되고 우리 경계 영역에 있으면 당연히 뭐 중단을 시키든 사살을 하든 우리도 우리 매뉴얼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전방 부대의 매뉴얼은 사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의사를 확인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귀순한 북한 군인 같은 경우 뭐 노크 귀순이라고 해서 와서 뭐 두들겨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초병이 발견해서 네. 이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다 쏴 죽이진 않지. 도주하면 쏴요. 도주하면 그건 이제 침투병으로 판단하는데 손 들고 막 뭐 흰수건 흔들고 귀순하러 왔다 그러면 그건 안 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전체 진상이 다 밝혀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난 이분이 어쨌든 북쪽의 영토로 넘어간 건 사실이고 네. 바다지만 그리고 북한군과 지근거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확인된 거고 우리는 감청을 통해서 그때 알게 된 거고 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감청만 한 걸로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포착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너무 정략적이다. 응? 그런 어느 정권에서도 하기 어려운. 다만 그런데 북한이 사살했다는 것은 난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그런데 북한이 바로 최고 지도자가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는 것은 박광자 씨 사건 금강산에서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저는 신속하고 또 아주 이례적으로 대단히 진지하게 사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평가는 해야 됩니다. 이걸 뭐 의미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개기고 얘기 안 했으면 남북 관계는 아주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어떤 일정한 군사 조치를 안 취할 수가 없고 우리 양민이 학살당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복잡한 사건이에요. 우리 영해안도 아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는 이런 거예요. 지난번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가 귀순할 때 총맞았잖아요. 자기네 영토에선 쏴. 네. 그런데 넘어오지 못하잖아. 얘를 잡아가려고. 넘어오면 이거는 영토 침범이 되니까. 네.
눈 뻔히 보이는 판문점에서도 못하는 일을 예. 그 망망대해에서 우리더러 왜 못했냐고 음. 하는 거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지 설득력이 없다 이거. 그러면은 우리 국민 그 공무원이 실종된 걸 알았을 때 북한에 미리 말을 해서 우리 국민이 이쯤에서 실종이 됐으니까 거기 갔을 수도 있으니까는 혹시 좀 있나 살펴봐라 뭐 이렇게 왜 말 안 했냐고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말해요? 전화도 안 받는데. 그러니까 아니 모든 통신선을 끊어놨다니까 그 얘기를 그러니까 군사 거기서 뭐 이렇게 어떻게든 뭐 확성기든 뭐 알리라는 건지 뭔지 확성기로? 모르겠는데 그 핸드폰으로 밤에 12시에 40km 떨어진다. 지금 보면 우리만 늦게 보고받은 게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군 지도부도 경비정 책임자에게 사살 후 소각한 뭐 부유물 소각한 후에 보고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도 네. 우리가 김정은보다 먼저 보고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거는 사후에 미국과 한국의 정보 당국이 계속 감청하고 영상물을 확인한 결과 알려준 거지. 네. 아니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시간 영토 바깥으로 나간 것도 다 파악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그 불가능한 일을 왜 안 했냐고 얘기하면 반성이 되는 게 아니라 너 같으면 할 수 있냐 이렇게 되묻게 되기 때문에 네. 해답이 없잖아요. 그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뻘쭘하게 된 게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김정은에게 사과를 요구해라라고 말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사과를 해버렸어요. 김정은. 저도 사실 김정인 제목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사과하시더라고. 그렇게 한 걸로.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뭐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이거를 또 세월호 그 7시간하고 연관을 지어서 7시간 가지고도 난리를 치더니. 그러니까 이런 국가외교안보 네. 문제와 국민이 사망한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쓰려고 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이런 일이 왜 발생했고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해야 발생하지 않느냐. 이미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북한을 상대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걸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같이 가지고 할 문제지. 하루밖에 안 돼서 갑자기 책임 묻고 뭐 정쟁화하려고 난리 치다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과하니까 좀 머쓱해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또 나오겠네요. 이거. 나상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 더 써먹어야 되겠는데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네. 갑자기 사과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근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유엔 그 연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런 보고를 미리 받았으면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 건 이건 대통령의 문제 아니냐. 또 오늘 라디오에서 열심히 아니 그래서 얘기를 종전선언을 하시는데, 해야지. 네. 이런 일이 이런 식의 군사적 대치가 더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미운 것과 네. 한반도의 전쟁을 없애자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미운 놈하고도 평화롭게 지내야 하는 것이 외교 안보의 전략 아닙니까? 미운 놈하고는 늘 전쟁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대응이 지나치게 유치하다. 마치 이 일이 잘 된 것처럼 잘 걸렸다는 식으로 네, 이렇게 네. 대응한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국민들이 비판하고 지적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왜 얘기냐면 내가 사실은 박광자 씨가 돌아가셨을 때 예. 네. 그 이후에 제가 임종석 그 당시 의원하고 북한을 갔었어요. 예. 그게 2008년 선거 떨어지고 5월인가 6월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랬더니 떨어지신 분들이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비웃길래 그것도 긴장 상했는데 그때 그래서 분명히 우리 민간인이 귀국에 군인에 의해서 희생된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미안하다. 사실 그 참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고 경계병이 매뉴얼대로 해버려가지고 네. 그리고 그 다른 그 이전에도 몇 명이 그런 식으로 거기를 넘어왔대요. 네. 모래톱을 넘어서 거기를 이제 와서 그러면 과거에는 서라 그러면 섰다는 네. 거야. 네. 그럼 가서 뭐 훈계하고 그리고 다시 넘어오면 그때는 우리가 가만 안 놔둔다 그러면 이제 약속받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갓 배치된 19살의 여군. 신임 군인이 예. 네. 정해져 있는 수칙대로 네. 얘기하고 소리 질렀더니 뛰니까 안 서면 쏜다 경고했는데 또 뛰니까 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쪽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봐도 자기네 병사가 원칙대로 했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하면 또 그럴 수 군인들이 있죠. 그러면 예. 앞으로 이런 규칙을 주면 규칙대로 하겠냐. 다만 정치적으로는 남쪽을 향해서 유감을 표명하겠다. 근데 그 책임자 처벌하라 그러면 그거 걔는 위에 군인들이 위에 부대 지휘관들이 수상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하라고 그 수칙을 주는 대로 한 애를 어떻게 우리가 처벌하냐. 그래서 그건 이해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쨌든 분노하고 있으니까 사과도 좀 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얘기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아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월북자가 아니고 네. 박광자 씨는 금강산 관광을 갔던 우리 국민이고 그분이 무슨 북한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나 뭐 귀순하려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상당히 우리가 충격받은 충격이 더 크죠. 근데 이분은 어쨌든 정부 당국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월북 의사를 가지고 간 분이고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월북 의사를 갖고 넘어간지도 모르고 네. 솔직히 참 이게 복잡한 사건이 발생했어. 어쨌든 여러모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남북 관계가 이게 이제 뭐 어쨌든 뭐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시체도 이제 못 찾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막 불에 태우는 부유물이라고 해도 불에 태우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좀 남북이 좀 다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남북 관계가 워낙 특수해서 네. 네, 저는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야 먼 남북 간에 책임 있는 무슨 남과 북과 미국 간에 책임 있는 일들이 진행이 되지. 지금 이 일을 결정해야 할 사람들이 전부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 좀 남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신경 쓸 여유도 없고 죽느냐 사느냐의 진검승부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다만 우리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강조한 건 북한하고 의논을 해서 그 미국 유엔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서 미국의 국민들이나 전 세계 국민들에게 이제 이런 식의 해결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번 한 거죠. 그러면 미국의 대선 주자들이 우리 대통령의 얘기를 외교안보 팀들이 검토를 하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또 했다. 이런 정도는 양쪽이. 그래서 만약에 북한 관련된 게 가령 대선의 어떤 쟁점이 될 때 참고하게 하려고 얘기한 것이죠. 왜냐면 하나만 여쭤보면 북한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자존심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하루만 이렇게 했다는 건 되게 엄중하게 북한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어쨌든 거죠.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병사는 매뉴얼대로 했다 하더라도 네. 북한의 지도자가 볼 땐 야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굉장히 상처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단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서 이런 멘트를 보낸 거죠. 근데 저는 현장에서 벌어진 비극은 비극대로 네. 규탄하되 북한 지도자가 빨리 수습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사과한 거는 이것대로 받아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 상황도 좀 고려를 했을 때 사실 뭐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국경을 마음대로 넘으면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사살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던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남북 관계가 좀 하루빨리 경색이 좀 풀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분들이 경제 3법을 놓고 둘이 조금 티격태격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서로 이제 너는 경제도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 쪽에서 서울시장 안 나온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둘이 사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두고 둘이 합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둘이 또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민들은 그러면 둘이 그렇게 합칠 생각은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보통 김대범 씨가 볼 때 네네. 사인 간에 이 정도 얘기가 오가면 사이가 친해지나요? 이게 안 친해질 것 같은데. 정치인한테 정치 역량 없다고. 이게 있잖아요. 정치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름을 거명하는 거예요. 이름을 거명하면 대단히 모욕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회에서 발언할 때도 가령 상대방 국회의원 있는데 아무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발끈하는 거야. 근데 지금 앞선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있는데 이거 발언 내용만 소개하고 그러면 발끈은 하지만 좀 참아.
이름을 거명하는 건 속기록에 남잖아. 규정을 하면. 네. 그래서 이름을 거명해서 비판하는 건 정면 승부하자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서는. 근데 보면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돼서 시간이 꽤 지났지만 네.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대안 세력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아는 김종인 위원장은 대단히 언짢아할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안철수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네. 그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 자유시장 경제 잘 모르는 사람이다. 네. 이거는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 경제 네, 뭐 이런 네. 건데 너는 경제도 모르는 햇병아리야라고 이게 뭐냐면요, 둘 다 서로에게 인신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하는 정치인들 많이 봐서 이게 되게 편안해 보이지만 여야 간에 싸운 것도 아니고 네. 한때 멘토 멘티였던 분이 지난번 대선 때 또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 좀 도왔잖아요. 네. 그런 마당에 이렇게 이름을 꼭 찍어서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너는 거기 오랫동안 여기저기 했지만 대안 세력을 안 보이지 않냐? 그건 너 실패했던 소리고.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대표가 욱해가지고 안철수 그 사람은 자유시장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예 잘 모르는 바보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건 이제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정치인들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실명으로 오가면 네. 끝난 거예요. 아. 같은 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총에 나가서 내가 자 김대범 의원은 그 경제를 잘 모르는 경제를 잘 모르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들을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봐. 바로 뛰어나서 멱살 잡죠. 어디 다 대중 그러니까 사적으로 술 먹다가 네. 아이 너는 경제 모르잖아 이러면 참아. 근데 많은 사람인데서 김대범은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게 사실할지라도 나와서 멱살 잡는 게 이게 정치권의 생리인데 이거는 뭐 김종인 대표가 있는 한 이 두 당은 이제 통합은 물 건너 간 거죠. 그러면은 김종인 대표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는 이상 그 당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 너무 먼 이야기긴 하지만 대선을 봤을 때는 김종인 대표는 이 내년 당에서는- 4월이면 물러나시잖아요. 내년 4월에 근데 만약에 서울시장이 만약에 혹시라도 그쪽에서 나오고 부산시장도 뭐 거기서 나오고 한다면 쭉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에서 네. 다음에 대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할 만큼 하고 빨리 물러나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비대위원장. 예, 비대위원장 한 내년 4월 아니 비대위원장 계속 연장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 네. 대표로 가야지. 그런 면에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더 하고 싶으실 거고. 근데 아마 그때 당 여론을 듣다가 상당수가 이제 이제는 그만해라. 이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아마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당 구성원들이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김종인 대표에게 내년 그 다음 대선 때까지 관리를 맡기자 이렇게 합의하면 또 가는 거지만 제가 볼 땐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당내에서 또 다음 당 대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김종인 대표가 계속 끌고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계속 외부 사람을 거론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대권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눈에 가시죠. 김종인 위원장이. 다음 당대표 하고 싶은 사람은 총선에서 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빌려오는 것을 반대는 안 했으나 이씨 왜 뭘 계속해 왜? 이제 우리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아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는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뭔가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지금 윤희숙 의원을 지금 타겟으로 삼은 것 같긴 한데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그 사람이 구체적인 사람 이름을 얘기한 것은 다 네. 예를 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그분을 돕겠다고가 또 컨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희숙 의원한테 계속 뭐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뭐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게 보도가 저한테도 되니까. 그런 얘기 몇 번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탈당하셨거든요. 덕담으로 생각하셔야지 덕담으로. 어른이 이렇게
화제가 된 사람들이나 그래도 저 사람 괜찮네라고 하는 같은 당내 구성원한테 이렇게 덕담을 하는 거라고 봐야죠. 아, 그럼 언론에서 뭐 윤희숙이 김종인의 슈퍼루키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사실 뭐 근거가 딱히 없다 이렇게. 아니요, 저는 윤희숙 의원이 그런 형태의 질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네. 김종인 대표는 되게 기분이 좋은 거죠. 저는 우리 당 안에서 초선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서 당의 이미지에도 좋은 기여를 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격려하는 거죠. 이분이 격려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식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내 구성원이 그 당이 예를 들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당이라면 윤희숙 서울시장 출마설은 상당히 힘을 받죠. 그런데 그 당의 주인이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격려한다고 그래서 그 당의 국회의원과 그 당의 당원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윤희숙을 뽑아주자라고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초선이 무슨 서울시장이야. 이런 분위기가 아마 나는 윤희숙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을 빼면 대다수 그 국민의힘 당원들의 정서일 거예요. 네. 그리고 윤희숙 의원은 그 처음에 그것도 뭐 임대인이신데 임차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것도 그렇고 그 후로는 딱히 뭐 이렇다 할 그 활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 얘기도 네. 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있었고 근데 다만 이분이 질의하는 접근법이 국민의힘의 전통적 방법과 달랐어요. 아각대고 소리지지 않고 네. 기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 임대인 얘기를 시작하는 것도 신선했고 그다음에 소리를 아각 지르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문재인 다 죽었다 뭐 다 망했다 이렇게 아니라 차분차분 얘기하면서 설득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방법 자체가 굉장히 어필했죠. 그런 거죠. 그 뭐 내용이 뭐 중요하고 들을수록 참 맞는 말 하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언론에서 주목을 받으면 그 당은 좋아요. 그러면은 뭐 서울시장 후보로 완전 밀어줄 건 아니고 아니 이제 김종인 그런 격려를 위원장을 하는 밀어줄 수도 것이고. 있는데 네, 네. 그분이 밀어준다고 그래서 그 당이 밀어주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당내 영향력을 네.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라. 근데 이제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오고 나서 지지율이 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하니까 그나마 괜찮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지율을 올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력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항상 10% 초반이었던 이유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누어지면서부터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세력이 나눠지면 지지율이 예전 거를 나눈 게 되기 때문에 항상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인은 미래통합당과 바른미래당이 통합함으로써 보수 지지 진영이 하나가 된 것. 이게 지지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이 네. 밉게 안 하잖아요. 네. 중도층이 봐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유지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떠난 지지층이 네. 혹은 중도층이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로 붙어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으로 인해 생긴 지지율 상승 효과를 다 김종인 효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김종인 대표가 한 말이 있잖아요. 바른정당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 거예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면 네. 통합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이제 싸웠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능하잖아요. 네. 김종인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그 통합해봤자 효과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열받지. 뭐 우리랑 통합해봤자 소용없어? 이제 아니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그 당의 지지층까지 격동을 시켰어요. 그 발언이. 그거는 통합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땐 두 당의 통합은 물 건너갔다. 특히 안철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신 한 요걸 다시 말해서 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후보에서 안철수로 단일화할 가능성도 사라졌다. 동시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둘은 그럼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물 건너갔다 통합이. 김종인 위원장님은 한 번 눈밖에 난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미워합니다. 어.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이가 벌어지더니 저 만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 욕을 했어요. 아, 그래요? 서운함이 이게 딱 오면 에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사실 내밀하게는 두 분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썩 좋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네.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게 됐기 때문에 특히 김종인 위원장은 실명으로 자기를 거론해서 모욕을 주는 걸 아주 못 참아. 그때도 뭐냐면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삐진 건 셀프 공천이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네. 2번 비례대표 받는다고 하니까 네. 아니 나 찾아와서 문재인 대표가 비대위원장 하라고 하면서 여기 그 비례대표도 하시죠.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비례대표도 해줘서 하십시오라고 권유했다. 네. 물론 번호를 2번 가져라고는 안 하셨지만 그러니까 아니 그럼 자기가 비례대표를 하라고 했다고 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한 번 하려고 지금 비대위원장 하는 것처럼 매도를 당하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나중에 저 문재인 대표가 대구를 찾아가서 봉합을 했잖아. 네. 근데 그 며칠 걸린 것 때문에 왜 바로 안 했냐. 이것 때문에 삐지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분이 자기를 자존심이 강해서 좀 모욕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되게 못 참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땐 둘은 끝났어. 내가 이게 왜냐면 이 두 분을 내가 잘 알잖아. 두 분 다 내가 당대표 그렇죠. 가까이서 보셨잖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수 야권은 전부 우리 당 쪽에서 대표를 꼽아가지고 응? 안철수 대표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대표랑 공동대표했고요. 김종인 대표는 내가 원내대표 때 모셨고 그래서 얼마나 대표할 사람들이 없으면 전부 우리 당 대표를 모셨던 분들이 그렇네요. 가 계신데 그러니 내가 이 두 분을 잘 알잖아요. 두 분 사이 관계도 알고 자지간 정치 참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네, 좀 더 재밌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예전에 한번 MBC 스트레이트 나와가지고 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그분은 조금 이제 레벨이 다르다라고 의원님 말씀하셨었거든요. 어나더 레벨이다. 근데 진짜 어나더 레벨이네요, 이분은. 그렇죠. 내가 이 얘기한 거예요. 이분에 이미 대해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이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파다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업계를 대변하는 분들, 특히 건설업 쪽을 대변하는 분들에게는 공천 안 줍니다. 근데 이분이 왜냐하면 건설은 우리가 보시면 알지만 크고 작은 위법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 건설사의 오랜 관행인 바로 그 담합. 네. 소위 제가 점잖게 말해서 뉴스공장에서 순환 입찰이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국가가 가령 고속도로를 하나 닦아. 네. 그럼 대형 건설사들이 다 붙잖아요. 토목. 이거는 딱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비슷하게 경쟁하면 저가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럼 추혈이 불가피하잖아요. 서로 이제 손해를 봐야 그래서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본부장급 애들이 따로 모여서 네. 자, 요번에는 어느 회사가 먼저 먹고 그다음 거 정부는 계획이 다 있잖아요. 5년간 어디 투자한다는. 그다음 거는 액수를 다 조정해서 그다음 거는 니네가 먹고. 이게 순번을 짜요. 나눠 먹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번 거에 대해서는 얘네가 가령 100원을 쓰면 딴 건설사는 200원 쓰는 거야. 최저가가 입찰되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다음에는 또 얘가 여기 땄잖아. 네. 그럼 다른 회사가 100원을 쓰고 이 회사는 그다음에 200원을 써. 그럼 누가 봐도 얘가 되잖아. 이런 담합행위 때문에 과징금을 계속 매겼어.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네. 심지어 처벌까지 하게 만들어놨어. 네. 그래도 은밀하게들 하는 거야. 왜냐하면 순수하게 입찰 경쟁을 하면 최저가 입찰이니까 계속 적게 써다다 보면 이윤이 줄어드니까.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일을 하는 건설협회 회장을 했다고. 전문건설협회.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 너무 잘하는 분이. 아니 그리고 실제로 한번 처벌도 받았던 것 같던데요. 그렇죠. 입찰 방해와 담합 두 가지를 다 걸렸잖아.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 받았잖아요. 네. 2012년도에. 그런 경우는 우리 민주당 같으면 공천 자격이 박탈이에요. 그게 아무리 사법 처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되게 건설하신 분들을 폄훼하진 않으나 이런 업종에서 이렇게 수주 딴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이분을 왜 이렇게 가서 공천을 하나? 더구나 그때 그 지난번 공천 앞두고 그 골프장 건설 관련한 네. 그 막 서로 고소 고발전도 벌어지고 네. 막 그냥 뭐 투소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레벨이 다르다고 한 게 네. 참 뻔뻔하다. 아이고 참 제가 보면서 올 게 왔다. 터질 게 터졌다 생각. 네. 그리고 지금 뭐 백지신탁을 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 백지신탁도 알고 보니까 뭐 시장가가 5,000원이면은 그것보다 뭐 한 8배 높은 4만 원에 내놓고 백지신탁 했는데 안 팔렸는데 어떡하냐 또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레벨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수치 부끄러움 뭐 이런 게 없고 네. 딱 걸렸네 이런 것도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히려 이러잖아. 내가 보고 네. 야 멘탈에 저 정도는 돼야 어? 야 사는 거구나. 참. 그 탈당한 것도 보세요. 탈당한 것도 네. 결백하다며. 네. 결백한데 왜 탈당을 해? 사퇴를 해야지 왜? 아니 결백하면 아니 사퇴는 우리가 한 네. 얘기고 네. 결백하다고 주장하셨으면 네. 아 당에서 조사. 당 조사위원회 가서 각종 자료를 내고 조사를 받으면 되잖아. 그렇잖아. 결백하신 분이 네. 조사위원회를 꾸리니까 앗 하고서 탈당한 거예요. 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네. 검찰이나 이런 데 같으면 뭐 야권 탄압이다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 당 조사위원회 가서야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탄압이다 주장할 수도 없잖아. 네. 근데 당은 인터넷은 짰다고 보는데 자기들이 조사해봤자 한계가 있잖아. 이 사람이 막 주장하는데 아니라고 발표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당은 당대로 부실 조사하는 게 되고. 그러다 이 사람이 검찰에 걸려봐. 그러면 뭐가 돼? 당이.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 이거는 물밑에서 탈당하시죠.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곤란하고 조사 발표해봤자 죄 없다 그러면 당이 맞을 거고 언론이 조질 거고 그러면 의원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 결백을 입증하시죠. 그리고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서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오시죠. 대선 앞두고 돌아오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꼬리 자르기식의 전형이고 이해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 정말 이건 이해 충돌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말 이해 빅뱅 같은. 아니 느낌이에요. 이해관계의 간철이죠. 간철. 네. 그러니까 충돌은 이 사람이 어떤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의 이 현재 있는 조건상 이 사람이 로비를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상임위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충돌이고 이 사람은 실제로 수주를 했잖아. 네. 우리는 위헌만 있어도 배치를 안 하는 건데 이 사람 실제로 땄잖아. 돈도 많이 벌었잖아. 네. 가족 회사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수주를 한 것도 처음엔 100% 공개 입찰이라 당당하다라고 하더니 지금 점점 드러나는 게 90% 가까이가 제한 입찰이었고 이 가족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만을 좀 조건으로 내건 경우도 있었고 뭐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걸 얘기하자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업계에서 흔히 그 비공개 관행으로 진행되는 걸 다 썼는데 그걸 가지고 저게 오히려 막 결백을 주장하면서 싸우니까 야, 이 정도는 뭐 대단한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이렇게.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하시는 활동 보면은 그 건설사의 이익을 너무나 대변하는 그런 법안들 예를 들어서 뭐 3회 이상 네. 뭐 담합이 선진화업체. 걸리면 아웃되는 건데 그것도 뭐 10년을 제한으로 두기로 했다가 9년으로 또 바꾸고 그러니까 9년 안에 2번 하고 뭐 다음에 한 번 해도 그냥 어차피 9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가 돼버리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막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요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네. 야당에 있는 의원들 일각에서도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같은 동종 업계의 국회의원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결백하지 않은 게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근데 사퇴 법으로 처벌을 못 해요. 아 그래요? 이분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죠. 그 관계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서 네. 수주하게 만들었다. 이런 게 밝혀져야만 돼요. 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입찰하는 것은 제대로 돌아갔다니까. 입찰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입찰을 진행한 형식은 네. 그 전에 다 정리한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문제예요. 공무원들이 알아서 기는 거예요. 관련 공무원들이 네, 네. 피감기가 국토위원회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이 국토위원이 없으면요. 내 손에 장을 찢을 텐데 네. 그 기술권을 전제로 한 네. 수주 네. 그거 반도 안 될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 기술은 이 회사만 보유하고 네. 있는 고유 기술이 네,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비슷비슷한 기술이 네. 다른 건설사 또 있어. 이름만 조금씩 바꿔서 다들. 근데 이제 이런 게 네. 어떤 게냐면 이제 소위 SI 업체라 그래서 이제 시스템 업체에서도 보면요. 가령 이제 컴퓨터 사양을 그 회사가 현재 독점해서 공급받고 있는 회사에 컴퓨터 서버를 써야 된다라고 해서 발표하잖아요. 네. 그럼 그 회사만 주는 거예요. 어. 왜냐면 그 독점권은 이 회사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삼성 SDI다. 혹은 뭐 다른 업체다. 그럼 다 알거든. 그러면 정부가 뭐 발주할 때 그건 어떤 단계 기관이 발주할 때 요번에 시스템을 납품할 때는 어떤 사양을 써라.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건 어느 회사 주라는 건지 다 알아. 그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제품은 어느 회사밖에는 납품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투명한. 근데 이 사람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공사에 문제가 된 건 아니죠. 네. 그러나 이분이 간사가 된 이후에 그런 그 기술을 전제로 한 네. 그런 공사 수주가 늘었다. 음. 알아서 긴 거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국회 생활하면 다 이런 수법들은 다 아는데. 그래서 근데 너무 뻔뻔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왜 탈당했겠어요? 정치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나? 네. 이건 사법부가 조사해봤자 에? 이 사람이 지금 사장이 아니잖아. 네. 나올 게 없어요. 담합으로 처벌해도 현재 사장으로 되어 있는 가족들밖에는 안 걸려. 박덕흠 의원 본인은 안 걸려. 이거 다 이렇게 안전판 만들어 놓고 한 거죠. 그다음에 근데 우회적으로 밀어주기 뭐 했겠지. 그러니까 근데 하여간 내가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야. 의원님 그 국회의원들은 보통 이런 사안은 되게 조심하지 않나요? 왜냐면 자료만 받아보면 뻔히 이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뭐가요? 그 지금 박덕흠 의원 경우 같은 경우는 자료만 조금 몇 개 받아보면 기관이랑 회사랑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불법 뻔뻔하다고. 행위를 그래서 우리가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얘기를 네. 하지. 만약 이 양반이 직접 관여해서 수주하겠다. 그건 불법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럼 사법 처리가 가능해. 근데요 발언을 보면은 그 STS 공법인가 그거에 대해서 수주를 할 때도 보면은 신기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그거를 사용을 해서 국가기관에서 그거를 좀 수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신기술이 접목된 그런 회사하고 뭐 계약을 하겠다 이런 근데 얘기가 말은 나오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건설할 때 응.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공법을 계속 개발해서 네. 비용과 시간을 줄이도록 만들자고 하는 건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이면에는 네. 자기와 관련 있는 회사를 키워주려는 마음도 있지. 근데 그거는 그 말 자체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네. 그죠. 여쭤봤던 이유가 국회의원분들은 이런 거를 되게 차단하거나 조심하거나 그러니까요. 안 하시지 않냐. 괜히 이런 말 했다가 일반 내가 분들은. 엮일 수 있겠다. 이런 아니, 거 레벨이 다르단 말은 지금 벌써 몇 번째 지금. 몇 번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이 양반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국회의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생겼는데도 저렇게 네. 대담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언론이 못 조져. 그러니까 난 정치 공작의 희생양이다. 아니 이게 웃긴 게 네. 우리의 과거 조국 네. 뭐 윤미향 의원 막 이렇게 막 추미애 의원 당할 때 보면 네.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게 밝혀져도 조지잖아요. 네. 박덕흠 의원 누가 봐도 언론사인 사람 다 알아. 근데 안 조지잖아.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분노해. 그래서 저는 언론은 왜 항상 이렇게 진보 진영만 미워하는 것인가. 요즘 보면 한겨레 경향 이런 데도 다 그나마 진보 성향 뭐 진보라 중도 성향이라고 봤던 곳들도 다 이상하고 그 국가에서 돈도 많이 받는 원래 연합뉴스 언론이 같은 뭐 경우에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거는 응당해야 할 일인데. 근데 너무 지금 이제 그러면 민주진영만 여야에 대해서도 네. 우리에게 조금 더 비판의 가중치를 두는 건 난 이해한다고. 네.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네. 박시에서 주는 거 근데 싫어하잖아. 어쨌든 아이고 나 국민이잖아요. 박덕흠 의원 문제를 파헤친 건 한겨레 신문이에요. 어. 한겨레에 대해서 발언 사과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한겨레만 봅니다. 조중동은 가짜 뉴스 찾을 때만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언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 좀 언론에 꼭 적용이 되고 유튜브에까지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징벌적 손해배상 좀 많이 통과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유튜브까지 좀 제발 적용이 됐으면 잘못하면 좋겠습니다. 김대범 TV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면 조심하세요. 어떻게 네. 뒷광고 잘 봐야 돼. 뒷광고.
조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자, 이제 추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런 추석이 진짜 처음이잖아요, 사실. 네,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진짜 네. 마음도 몸도 좀, 편치 않은 명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이 계속 집에만 계세요, 그러면? 아니 이제 저 포천에 아버지 어머니 묘소 거기서 차례 지낼 거예요. 아. 우리 가족만 가갖고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지내고 뭐 하루 거기서 머물다가 올 생각인데. 가족들끼리만 이제 예.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민족의 처갓집도 대명절인데. 못 가고 네. 그때 다 이제 안 움직이기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고 반가운 사람들도 많이 보길 바라실 테지만 이번만 좀 잘 넘겨서 내년 추석 때는 또 무엇보다 풍성한 그런 한가위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추석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네, 시청자분에게? 저는 뭐 추석이 걱정이 없는 게 집에서 네. 피파 버닝 이벤트 이번에 그 대량으로 무료 아이템을 풉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요? 네, 아니 그 명절 때 뭐 이럴 때 항상 이렇게 아이템을 주는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PC방도 가지 말라고 집에만 있어도 풍부한 아주 풍족한 아이템을 받을 수 있게 지금 그 굉장히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게임 하지 말고 손흥민 경기 응원이나 해. 나는 진짜 지난번 내 골 넣은 거 보고 와 그거 마침 내가 우리 저 작은 아들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보고 있다가 우리 둘이서 난리나 제가. 맥주를 몇 캔을 먹은지 몰라. 그거 한 골 들어갈 때마다 한 캔씩 먹고. 저는 게임으로 직접 넣습니다. 제가 손흥민을 조정해서 제가 직접 넣기 때문에. 네, 대단해. 그러니까요. 진짜 참. 요즘 뭐 그게 경제도 어렵고 낙이 없는데 외국 해외에서 이렇게 선수로 뛰어주는 분들 유현진, 김강현, 네. 손흥민 이런 선수들 때문에 그나마 작은 위안 정말 그러니까요. 위안을 얻죠. 정말. 뭐 이렇게 좀 장사 안 돼서 어려운 분들 또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받고 계신 분들 다 위로하고 네. 이번 명절 때 좀 잘 극복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위선양하는 많은 분들. 저는 BTS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BTS 노래도 안 부르면서 무슨 BTS BTS랑 한 10살 차이 나잖아요. 노래를 부를 순 없죠, 제가. 듣기만 하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풍성한 한가위, 마음만큼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희 야계정이 이제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맞아서 잠시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시 보시면서 저희가 했던 방송들 다시 보기 하시면서 좋아요, 구독하기 하시면서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뭐 오래 쉬는 건 아니니까. 네. 위원님 시간 되실 때는 네. 수요일 날은 해도 네, 되는데. 수요일 날. 네, 뭐 어쨌든 시간 될 때마다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 의원님 괴롭히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가위 잘 보내시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